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추경안과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선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유용화 YTN 개관 해설위원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지난주에 그야말로 참 극적으로 봉합이 됐죠. 네. 국회가 참 극적으로 정상화가 됐는데 이게 이제 발단이 추미애 대표의 잇따른 강성 발언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제 국회 일정이 꼬였는데 이걸 또 푼 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어요. 네. 국민의당 지도부를 방문하면서 극적으로 이게 봉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기존에 국회 정상화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야당 대표를 만나서 관계를 트는 경우는 이례적인데 이런 건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집권 여당의 이제 추미애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든가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정치적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풀 정도로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그런 관습이라든가 관례에 국한하지 않고 직접 가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대통령의 뜻도 전달하고 또 어떤 야당의 얘기도 들으면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관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실용적으로 그렇죠. 전국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이런 부분이 이제 평가를 대통령이 하시는 예를 들면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직접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사안이 워낙 중대하니까요. 그렇게 푼 것 같습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뚝심 협상도 이번 과정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으니까 한번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그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진심이 있었고 그런 진심이 야당에게도 전해졌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며칠간 좀 시간을 달라, 말미를 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협상 시한을 확보를 했고요. 그 과정에 야당 인사들을 설득을 했죠. 우원식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신임도 얻었고요. 또 대야 협상력도 얻은 것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군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지금 개혁 과제를 놓고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이 이 개혁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당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대표가 조금 국민의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순이 있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관계가 좀 안 좋아진 거를 원내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원내대표가 나서지 않고 이게 풀리지 않는데 일단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읽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나서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지금 추경 일자리 문제, 예산 문제, 정부 조직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해가지고 과연 청와대가 얻을 게 무엇이냐 이런 다급한 전국 분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아마 뚝심 있게 이걸 건의해가지고 밤낮으로 뛰어가지고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청와대의 전병헌 정무수석 그리고 임종석 실장과 사실상 전국을 푸는 하나의 라인을 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번 22일인가요? 지난달 20일 우원식의 눈물이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을 많이 독하게 먹었다 그러는데 이번엔 자기가 직접 추미애 대표가 워낙 원칙적이고 이 고집을 안 꺾는 스타일이라는 걸 워낙 아니까 사과를 안 할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해훈 대표라든가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급하게 움직이면서 실제로 어떤 카드들, 임종석 실장이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는 카드라든가 또 2명 중에 1명을 낙마시키는 카드 이런 것을 들고서 우원식 대표가 직접 청와대하고 교류하면서 전국을 풀어내는 하나의 뚝심을 보여주고요. 나름대로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능력도 보여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임종석, 전병헌, 우원식 이렇게 당청 간의 그 라인이 형성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추미애 대표가 좀 그 뒤로 좀 물러나는 형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추미애 대표를 좀 무시하는 이른바 추미애 패싱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그게 아니다. 당청 간의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더군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거를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그간 해온 언행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추출액 전략까지 보는 건 너무 좋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제 추미애 대표도 자신의 그런 활동 공간,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사건 뒤에는 한 발 물러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개혁이 성공해야 되는데 대통령 성공론을 좀 들고 나오고 당청 일치론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아무튼 내부 갈등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조금 더 원내대표하고 상의하면서 대야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태우 교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추미애 대표가 좀 체면을 구긴 셈이 됐고요. 네. 그 논란의 핵심은 추미애 대표의 자기 정치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거든요. 우리가 관련된 그 녹취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또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사과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어제 손병호 수석이 양해 말씀 보였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제가 무슨 계산을 하며 자기 정치를 하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어느 한순간도 예, 자기 정치 논란과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가 이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헛웃음을 치는 모습이죠. 그런데 정치권의 대체적인 지적과 평가는 일단 최근에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당대표의 권한과 입지가 조금은 위축된 것 아니냐,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번 정권 말고요, 기존의 정권도 보면 당청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그 당 대표를, 집권 여당의 대표를 대통령의 어떤 직계라든가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임명하거나 지명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추미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친문 인사는 아니에요. 친문 인사 아닌데 지난 8월에 사실상 친문 쪽의 지원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고 또 경선도 관리하고 선거 지원도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사실상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초반 초기에 그 청와대에 들어가는 인사들 문제, 향후에 이제 산하단체 인사 문제 이런 부분과 이제 당과 청와대 간의 미묘한 이 갈등이라든가 혹은 어떤 뭐 상호 간의 어떤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그런 뭐 대립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 이제 과연 추미애 당대표가 이번에 이런 발언을 통해서 어떠한 입지를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추미애 당대표 쪽에서는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이런 거는 아직 이르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하여튼 향후에 정기국회에서는 어차피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이 굴러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지방선거 때가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다가오게 되면 아마 당대표로서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은 확대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차분하게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 이런 그 전망과 관측에 대해서 혹시 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야당일 때, 현 정부 야당일 때 보았습니다만은 지금의 야당을 다루려면은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당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부조직법, 추경예산 이거 가지고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추미애 대표가 이제 자기 얘기를 충분히 했고 자기의 몫을 내서 청와대의 뜻을 전달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나는 열심히 문 대통령의 선거 권리에서 당정 일치론을 실천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으로 일단은 좋게 화합이 됐으니까 저는 뭐 좋은 힘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어찌됐든지 간에 국회는 뭐 정상화가 됐고요. 지금 국회는 오늘 오후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추경 심사를 시작하기로는 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뭐 입장차가 적지 않은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약에도 그랬고 사실상 그 공약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아서 대통령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취임 이후에 바로 이제 공무원 1만 2천 명 증원, 현재 이제 그 공무원 채용 절차 비용에 대한 예산 80억 문제를 야권에서는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만약에 증원을 하게 되면 이후에 국민연금이라든가 향후에 퇴직할 때까지 그 재정을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 문제는 이제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이제 여당이라든가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장직에 있는 상당히 급한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실제로 증원에 필요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예산인 것이고,
이 일자리에 대한 증원을 통해서 예산을 풀므로 인해서 사실상 마중물 효과가 있으면서 민간에 대한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금 경기 진작 효과 이런 부분도 사실상 물꼬를 틀 수 있다. 지금 실제로 경기가 상당히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심리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11조 2천억을 풀음으로 인해서 뭐 저성장의 늪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추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의 전체 예산이 11조 2천억 원인데요.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 예산 항목을 보니까 80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그 시험 교육비 80억 원을 반영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80억 원이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예. 뭐 시험 절차 여러 가지 이제 채용 과정 준비하는 거 80억인데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미 본 예산에 갖다 쓸 수 있는 예산 500억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 또 끼워 넣어 가지고 물론 대통령의 그런 상징적인 뜻을 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러니까 의견이고 올해 본 예산 500억이 이미 편성이 돼 있다 이거죠. 공무원 갖다 쓸 채용을 수 위한. 있는 이런 목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 이것이 이제 야당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어봐야 될 거는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하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7만 명까지 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그러면 중장기 과제죠. 예, 중장기. 그러면 1만 2천 명 채용하면 내년에 당장 3,900억인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향후 30년 보면 약 16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17만 명을 보면 말이죠. 향후 30년 동안 260조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런 야당의 그런 재정에 대한 압박감,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 철밥통 논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이지 80억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뭐 된다 안 된다보다는 본질적인 문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늘리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느냐, 우리 후손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니느냐, 여기에 지금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그러는데 한국 경제가요.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물론 이제 일자리 증원 문제는 민간 기업에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제 활로와 출로를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하면서 뚫어내는 문제가 중장기적인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어떻게 이걸 풀 것이냐는 문제. 경제의 저성장의 늪을 일단 단기적인 국가 재정의 어떤 투자라든가 어떤 재정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풀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한국 경제의 어떤 진작 효과의 출로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이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물론 야권에서는 아마 이걸 또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너무 성공하는 거 아니냐, 지지율 높은데 아마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 경제 진작이라는 문제 이런 명분에도 사실상 야권은 좀 밀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한 가지 야당의 논리 중에 중요한 것이 그 추경 예산 편성 요건이 4가지가 있잖아요. 전쟁이라든지 재난, 대량 실업, 경기 침체도 아주 뭐 마이너스 성장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추경 편성 요건이 안 된다는 또 논리를 가지고 야당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간단한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재정법에 대한 문제인데 그건 과거에서도 항상 추경에서 다른 문제로 통과가 됐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국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휴일이지만 오늘 오후 2시부터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7월 국회가 오늘 18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틀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틀 내에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거 처리하기에는 좀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뭐 국회의원들 나와서 지금 예산결사 소위에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오래됐고 이것이 예를 들면은 진짜 벼락 심사가 될 거다 이러한 우려하는 언론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불용이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완전히 빼야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여야가 합의하에 나름대로 추경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온당하고 명분 있는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야권에서 어떻게 할지. 또 이틀 내에 다 추경 심사를 하지 못하면 임시국회 또 소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7월 18일까지 그것이 완료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도 지금 지역 활동에 좀 많이 바쁘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청와대 그 국정농단 문건이 터져가지고 야당이 또 좀 화가 났어요. 그걸 굳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현장 중계를 할 만한 그런 자료가 되느냐. 또 이게 터져가지고 야당이 조금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18일까지 과연 될 수 있을까? 여의도에서는 조금 그래서 좀 더 혹독하게 좀 따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80억 문제도 자꾸 이거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추경안 심사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정부 조직법 개정안도 내일부터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갔으면 합니다. 예. 이번에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게 있고요.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를 환경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효율적인 물관리가 어렵다 이러면서 물관리를 환경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부분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면을 보면 이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지금 연관이 있는 것 같더군요. 이 이명박 정부 때 했던 4대강 사업 문제는 지금 뭐 고스란히 다 그 민낯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전엔 4대강 부분들이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 녹조 현상이라든가 사실 4대강이 어떤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대운하의 사실상 어떤 그 변형 형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오늘 내일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국토가 완전히 4대강 사업에 의해서 제대로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럼 재자원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뭐 4대강 사업 때 들어갔던 여러 가지 죄과라든가 뭐 위법 논란인가 이걸 떠나서 일단 재자원화를 해야 된다. 그럼 재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위주의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물관리를 가져와야 재자원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뭐 법률적인 문제는 추후에 관련된 문제고 일단 재자원화에 관련돼서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가져와서 제대로 이 4대강을 살려야 된다는 문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야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녹조 문제, 오염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지난번 가뭄 때 봤습니다마는 물을 우리가 저장해가지고 보관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지류 사업을 했더라면 그 물을 갖다 적절히 끌어다 쓸 수 있었는데 지류 사업을 못했어요. 반대로 4대강 큰 보호 사업만 하고 이런 이제 논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야권의 잘못을 들추는 게 아니냐 이런 아주 좀 걱정스러운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지금까지 국토부가 관리해온 여러 가지 댐이라든지 상수도 관리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오늘 예를 들면 4대강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물관리 문제를 이관시키는 문제. 이건 뭐 정보조직법 개편에서 뭐 큰 문제는 아닌데요, 실제로. 그런데 중소기업 벤처부를 창출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를 야당에서 이제 하는 것은 그걸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만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명박 정부의 공과라든가 문제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는 그건 나중에 추후에 다룰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4대강의 위법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 관리를 하고 재자원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야당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끌어들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온당치 않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뭐 4대강 사업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또 감사원이 그렇죠.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요. 들어갔으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그거는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수회담 확답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FTA 문제라고 하더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한미 FTA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미 FTA에 대한 추진은 사실상 노무현 참여정부 때 했던 것이죠. 당시 문재인 그 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던 참여정부에서 2004년도, 6년도부터 한미 공식적으로 한미 FTA 출범을 선언하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2007년 4월 1일 날 이 최종이 타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홍준표 현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시절에
FTA가 추진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국회에서 비준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반대했을 리가 없고 참여정부 때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우리 한미 FTA를 협정했다라고 국민 앞에 선언까지 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시 2011년 11월 국회 비준 당시에 당시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제2의 을사늑약이다 매국노다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그때 당시 기사나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고 다만 민주당 쪽에서 논평 등을 통해서 매국노다, 을사늑약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수장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어떤 선명성을 가지고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에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도 야당에서 했던 돌아가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걸 건설한 이후에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듯이 FTA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보고 미국에서 잘못된 FTA라고 재협상까지 하는 사안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던 그런 구수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평가할 텐데 너무 지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과 좀 입장이 좀 달라요. 바른정당은 또 뭐 놀부심프다, 쫌팽이다. 오늘 논평을 그렇게 냈더군요. 참여를 해야지 왜 식사까지 안 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정치권의 어떤 논리대로 보고 우리가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그런데 사실 한미 FTA 시작은 참여정부 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협정을 승인했다, 협정을 했다라고 발표까지 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지금 그 청와대 모임에 갈 거로 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홍준표 한국당만 안 가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전략이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당내 평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협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건 국민의당을 먼저 제대로 정확하게 끌어들이고 바른정당이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면서 예를 들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합류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청와대 반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다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 같고요. 또 바른정당에서 오늘 논평이 나왔는데 참 놀부심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니 참 홍준표 대표 제1야당이 청와대 참석해서요. 그래서 협치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고 물론 대선 때의 선거 기간에 앙금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제 싣고 어떻게 국정을 꾸려나갈 건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청와대 문건 이야기 한번 해보죠. 새 정부 출범 54일 만에 청와대 캐비넷에서 문건들이 대거 발견이 됐고요. 청와대는 발견 이후 열흘이 더 지난 시점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는데 야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야권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직접적인 증거는 안 되고 정황 증거라든지 간접 증거인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 기록물법에 합당하는 대통령 정말 이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누가 썼고 어느 시점에 확실히 그분들이 썼다는 그런 명확한 그 표기가 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증거물에 대한 그 법적인 인정성 이런 거가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 기록물 지정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청와대는 그걸 특검 쪽에 넘긴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왜 이것이 정치적인 논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 파면당한 사람이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에 의해서 기소당한 사람들이 지금 구속 수사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 이런 문건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메모 형식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전에는 이전 정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근데 이걸 남겨놓고 간 거 아니에요? 모르고서. 그럼 이 부분을 당연히 검찰에 넘기는 것은 제가 봤을 때서는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좀 늦게 넘겼다. 발견됐을 때 물론 기록 검토를 했다 그러는데 바로 넘겨서 검찰의 어떤 소명기회라든가 법원에서의 판단 기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정치적인 것 같지 않은데요, 제 생각에. 유영화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정부가 탄핵 이후에 문건 대부분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묶어버리면서 청와대는 사실 문건의 진공 상태가 됐다고 새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검팀과 또 검찰에 잇따른 압수수색 협조 요청도 거부를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건이던 캐비넷을 치우지 못했다는 게 이게 지금 세간의 가장 큰 의구심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과거에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중요한 문건이 더군다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이 치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의아한 사실이에요. 예. 아무튼 뭐 구속에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우리가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이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 작고하신 김영한 민정수석하고 우병우 또 그 당시 민정비서관 그 이후에 민정수석 이 기간에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하다 보니까 예. 특정해서 누가 100% 만들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도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도 하여튼 박근혜 정권 내에서 이러이러한 증거 자료가 될 만한 것이 나왔는데 이거를 과연 검찰에서 특검에서 지금 또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주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동안에 검찰이 기소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하지 뭐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정황 증거를 보강해 주는 정도지 이거 가지고 뭐 결정적으로 재판을 뒤집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문건이 작성됐던 시기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했던 시기와 좀 겹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재수사 가능성도 급격하게 부상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삼성 관련 얘기도 이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도 있고요. 예. 실제로 이 문건은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발표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엇을 했나, 실제로 어떤 그 헤드쿼터 역할을 했나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인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가 이거 발견하면 당연히 특검이라도 검찰에 넘기는 게 맞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이걸 예를 들면은 청와대에서 갖고 있다. 이거야말로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검찰에 기소를 하고 재판 중에 있는 사실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빨리 예. 넘겨서 이 부분에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중에 특검이 관련 문건을 검찰에 다시 넘긴다고 하니까요. 검찰도 또 뭐 검토를 하고 그게 실제 어떤 새로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는지 여부는 좀 더 수사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 유용화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